네, 안녕하십니까. 법무세무의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화면. 네, 오늘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 이슈 좀 대표적인 것들 한 10가지 정도를 꼽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고요. 창업자들의 지분율 결정에 대해서 사실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엄밀히는 완전히 법률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법률적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재단에서도 저희한테 문의하실 때, 강의 의뢰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투자자들, VC들의 대주주, 즉 이 창업자 중에서 키펄슨이 되는 사람이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대표이사,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야지 회사와 이 대표이사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회사가 잘 될 때 이 대표이사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분 구조 하에서 좀 더 대표이사가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표이사,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달리 투자자들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지분율이 높은 것을 또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 계시고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회사의 성장에 전혀 기여를 못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보시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받기 전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뭐 지배 구조를 어떻게 변경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지분율 결정에 정답은 없고요. 뭐 CEO는 몇 퍼센트 해야 되고 CTO는 몇 퍼센트 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창업자들이 협의해서 정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해도 풀타임으로 근무를 안 하시고 뭐 일주일에 1시간 근무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지분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뭐 풀타임을 근무하시더라도 그렇게 능력이 또 출중하지 못한 분에게는 또 많은 지분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좀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이나 뭐 이면계약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주주 명부랑 투자자한테 제공하는 주주 명부를 다르게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에 해당하고요. 또 세무적으로도 그 이후에 이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편법적인 수단이 사실 쉽지 않고 뒤에 가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게 더 법률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리고 협의를 잘 해서 지분율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주간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회사 맨 처음에 창업하실 때 여러 명이 이제 공동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이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사항들을 주로 정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 퇴사 시 주식 양도 약정입니다. 뭐 보통 베스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회사를 같이 경영하시다가 창업자 한 분이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가지고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이제 더 이상 회사의 발전에 전혀 기여를 못 하는데 회사가 발전을 하면 그에 따른 이익은 가져가게 되죠. 달리 말하면 기존의 회사에 남아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발전에 따른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이분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퇴사식 주식 양도를 하게 하는 약정을 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런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퇴사하면서 주식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공동 창업하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주식 처분에 대한 제한이고요. 이 주식을 주주들끼리 원래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건데 주식을 팔려고 하면 다른 창업자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또는 이제 같은 조건이면 다른 창업자한테 팔게 하는 우선 매수권, 그리고 또 창업자 한 명이 주식을 팔면 같은 조건으로 다른 창업자도 똑같이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공동 매도권 등을 일반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엑시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엑시트하게 되면 뭐 같이 하거나 아니면 같이 안 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고요.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경업금지 의무라고 해서요. 경업금지라는 것은 경쟁 영업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던 거랑 거의 유사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경쟁사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것, 이런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경업금지 의무고, 비밀 유지 의무도 좀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 회사의 비밀, 영업 비밀에 대해서 그걸 계속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좀 예외적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주주들끼리 정하게 하는 약정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은 그 주주간 계약에 참여하는 주 중에 일부가 실질적으로 투자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이런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설립이 초기 단계에 가장 뭐 필수적인 서류가 뭐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 강의에도 넣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정관이 있겠죠. 회사를 설립하셨다면 당연히 뭐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셨든 뭐 법인을 통해서 하셨든 직접 하셨든 이 정관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정관이 사실 회사의 규범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회사 설립할 때 그냥 그 사무실에서 만들어주는 거 그대로 쓰시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죠. 사실 중요한 내용이 꽤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돌아가 보시면, 창업하신 경우에는 그 한번 서랍 속에 있는 정관을 꺼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주간 계약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 시에 주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체결을 하셔야 될 거고, 당연히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것을 교부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를 고용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 회사의 비밀에 접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까 주주간 계약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 계약을 기본적으로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고, 마찬가지로 경쟁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경쟁 금지 계약도 일반적으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사 시에 이런 서류들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받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퇴사하실 때는 당연히 이런 서류에 사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미리 받으시는 게 좋고, 물론 이런 비밀 유지나 뭐 경업 금지 의무의 범위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하고요. 뭐 경업을 너무 장기적으로 뭐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1, 2년 정도, 사실 2년도 좀 길게 되는 것 같고 1년 정도, 이 정도를 많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 규칙을 통해서 우리 근로 조건들에 대해서 정하실 필요가 있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서도 앞에 써놨는데요. 이거를 그 초기 단계에 필요한 서류로 집어넣은 이유는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여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을 해야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을 이제 체결하시고 투자를 받으셔서 아마 사업을 계속 하시게 될 텐데요. 이 투자 계약의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약의 날인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일단 투자자, 그리고 피투자 회사,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해관계인이라는 내용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뭐 주주, 이런 창업자분들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뭐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또는 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이런 이해관계인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 계약 체결할 때 어느 범위까지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계약에 참여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그냥 한 분만,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한 분만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공동으로 4명이 창업했는데 4분 다 이해관계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창업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해관계에서 빠지시는 게 의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투자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 뭐 그리고 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VC들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통 RCPS라고 하는 상환 전환 우선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상환권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타트업에 좀 더 친화적인 형태로서 전환 우선주 계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초기 단계 시드 라운드 정도에서는 보통주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전환사채라고 해서 이 사채이지만 이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이 이 투자계약서에서 사실 되게
변호사가 검토하는 경우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항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창업자들이 그냥 투자계약 체결하시면 무심코 지나치시기 쉬운 내용입니다. 이 진술 및 보장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 레프레젠테이션 워런티스를 그대로 도입을 한 건데, 그 내용은 어떤 진술이 사실인 걸 보장을 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경우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에 우리 회사는 뭐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보장을 하면 알고 보니 뒤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나 뭐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진술 및 보장 내용이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그걸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실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공개 목록이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 진술 및 보장하고 내용이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뭐 이러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 및 보장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거래에 관한 사항이 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투자자는 이 창업자들을 믿고 창업자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시고 열심히 일하실 거다라는 신뢰 하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창업자들을 혼자 엑시트하시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이해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하실 때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의권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은 이 이해관계인들이 주식을 파는 건 좋은데 그 가격이면 먼저 투자자한테 물어봐서 똑같은 가격이면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 어떤 잠재적 매수인이 주당 뭐 10만 원의 회사를 주식을 인수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투자자한테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혹시 투자자가 인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만약에 투자자가 그러면 그 가격이면 우리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것이 우선 매수권입니다. 만약에 투자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주식을 제3자한테 매각하시게 되면 우선 매수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투자계약 위반이 됩니다. 공동매도권은 똑같은 가격이면 그 투자자도 같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 주당 10만 원에 팔면 이것을 나 주당 10만 원에 팔 건데 혹시 투자자도 파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도 그럼 우리도 그 가격이면 우리도 팔겠다, 이러면은 그 투자자 주식까지 같이 팔아줘야지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예. 투자자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라서 아주 친화적인 뭐 해외에서 스타트업에 굉장히 유리한 계약서에도 이 공동매도권은 태그얼롱 라이트라고 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네, 그리고 뭐 동의권이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이런 것은 국내 투자계약서, VC 계약서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의 경영감시권도 필수적,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투자를 받게 되시면 더 이상 우리 창업자들만의 회사가 아니죠.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된 투자자도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권리 이상의 권리를 투자 계약을 통해서 투자자가 확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동의권이라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경영상 결정을 할 때 사전에 투자자한테 통지를 하고 투자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뭐 정관 변경이라든가 사업의 중대한 변경, 사업 중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협의권은 동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전에 한번 투자자랑 얘기는 해봐라 정도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협의를 해봐서 만약에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안 해도 그 계약 조항을 위반하시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협의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보고 수령권은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투자자 요청에 따라서 보고하는 내용,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고 수령권입니다. 사실 이 투자계약서 이 동의권이 되게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특히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아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이러한 동의권이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판결을 한 상태고요. 다만 아직 대법원은 판단을 안 해서 이 판결의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이 투자계약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투자계약의 특성이 사실 손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주식 양수도에 대해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럼 투자자의 동의를 안 받고 주식을 팔면 투자자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이런 금액을 미리 정해서 계약 위반 시에 이런 금액들을 청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투자자의 주식을 비싼 값에 그 회사나 이해관계나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페널티죠. 그래서 뭔가 계약을 위반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 뭐 연복리 15%로 계산한 금액 이런 식으로 정한 고가의 가격으로 이해관계인이나 회사에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의 손해배상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이나 뭐 이런 내용은 가능하면 제외하시는 게 물론 좋고요. 제외하시기 어려우면 당연히 금액을 좀 낮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지금까지 뭐 투자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일반적인 사업하시면서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사항이지만 한번 주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면 계약서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두 계약을 통해서도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두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고 그러면 뭐 녹취나 이메일, 문자 이런 거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사건 같은 걸 하면서 이메일, 문자, 녹취를 보면 어떤 합의를 했는지 그것만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을 들어보면 저렇게 합의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다른 부분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시에 합의하신 사항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두로 그냥 약속한 거 거래처나 뭐 이런 데서 약속하신 걸 믿었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 계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약서를 아마 체결하시게 될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용어는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많은 경우에 계약서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게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경우에 각자 자기가 유리한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특히나 이 정의 조항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앞에서 정의 조항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사실 혹시나 이제 뭐 업무하시면서 변호사한테 계약서 작성 의뢰를 하게 되면 주로 변호사가 하는 작업이 이겁니다. 불분명한 것들, 모호한 단어들을 명확하게 그 회사가 의도하신 바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작업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항상 이 계약서를 제3자가 본다. 제3자가 봤을 때도 내가 의도한 뜻대로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중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뭐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많죠. A랑 B랑 계약 체결하면서 이건 우리끼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합시다. 이게 사실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은 그런 뒷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세 번째 써놓은 거 보면 계약서는 이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되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은 A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B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C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은 C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사자들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건데 실제로 뭐 재판이랑 이런 걸 해보면 사실 이렇게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의도한 거랑 다른 해석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약관의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약관이라는 것은 그 소비자한테 좀 불리하게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소비자한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조항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간혹 이제 회사들이 뭐 이용 약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무조건 회사한테 유리한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하시다가 뭐 이용 약관 효력이 없어지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끔씩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또 불공정한 약관 이런 걸 발표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리스트에 들어가면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식 매수 선택권이 사실 이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죠. 일반 비상장 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 벤처기업은 발행 주식 총수의 최대 50%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실제로 50%까지는 당연히 부여를 안 하죠.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창업자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특히나 이렇게 자기들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맥스 한 15% 정도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 이후에 또 주식 매선택권 부여 계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이 특별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부여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고 그냥 계약서만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총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총 결의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고 재직해야만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다니신 분이더라도 이 주식 매선택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주총으로부터 2년 이상 다녀셔야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회사를 창업하셨으면 오늘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2년 뒤에 행사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생각보다 뒤에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뭐 우리 근로자를 위한 관점에서는 빨리 부여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오늘 참여하신 기업들의 경우에 지식재산권 관련된 계약이나 뭐 이런 이슈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회사가 취득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계약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로자한테 또 적절한 보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 주의할 사항을 제가 뭐 실무적으로 좀 경험한 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 자체랑 지식재산권은 좀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외주로 우리들이 뭔가 제품을 만드셨을 때 제품의 소유권은 뭐 발주한 업체한테 가더라도 이거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누가 가질지 이것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제품만 주는 거고 지식재산권은 우리한테 남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에 따라서 그 지식재산권마저 우리 발주사한테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양도나 이 지식재산권 계약서에서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또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예 권리를 다 양도하는 건지 라이선스를 줘서 이용 허락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그냥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한다라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빠졌다고 추정하는 게 저작권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까지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우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우리가 취득한다. 이런 것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인데 그 결과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지식재산권을 베껴서 우리한테 뭔가 제품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계약 위반이 돼야 되겠죠. 예.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가 없지만요. 특허나 상표권은 반드시 별도 등록을 하셔야지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내용인데 회사의 대표이사를 2명 두시는 경우에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부를 보시면 그냥 대표이사라고 써 있는 분이 2명인 경우가 있고 공동대표이사라고 써 있는 분이 2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에 흔히 각자 대표이사라고 해서 각자 대표로서 자기가 법인인간을 가지고 각자 다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 사업 부분을 한 명의 대표이사가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사업 부문별로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각자 대표이사로서 권리를 가지고 법인인간을 날임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2명 다 날인을 해야지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 대표이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혼자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없게 하는 거라서 둘 다 찍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그래서 서로를 좀 못 믿는다, 서로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공동대표이사로 가셔야 될 것이고 서로 좀 분담을 하자, 업무를 분담해서 하자. 이런 경우에는 각자 대표이사로 가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사회 주주총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사를 처음 설립하셨을 때 많은 경우에 이사가 2명이거나 뭐 이사가 한 분이신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상법에서는 이사가 2명이면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사가 뭐 2명 이상이니까 복수니까 이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사가 2명 있으면 이사회가 아예 구성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다른 이사회에서 원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사항들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하게 하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우리들이 그냥 이사회 의사록 이런 걸 작성을 해도 그거는 법적으로는 이제 이사회 의사결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 주주총회는 뭐 여러 가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 정관 변경 이런 것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회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월까지 3월이라는 게 이제 12월에 보통 결산기니까 그 다음에 3월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고요. 필수적으로 영업보고, 뭐 재무제표 승인, 임원회 보수 한도 승인 이런 업무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내용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상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 임원회 보수 한도 승인인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보수가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표이사에게 이 보수를 지급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아간 거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간 보수를 꼭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거가 별거 뭐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뒤에 가서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뭐 한 10가지 정도 주로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살펴봤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